11장 백과사전. 만약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어느 날 문득 이런 기이한 가정이 머리에 떠올랐다. 만약 우주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면 우리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들조차 막연하게나마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지적 생명체인 우리 인류가 실패를 한다 해도 다른 지적 생명체들이 성공할 것이므로 우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만약 우리밖에 없다면, 정말 우리밖에 없다면, 만약 무한한 우주 공간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오로지 우리뿐이라면, 만약 우주의 모든 행성이 우리가 태양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성들처럼 유독가스를 내뿜는 마그마나 암석 덩어리로 되어 있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서 생명이 살 수 없다면, 만약 지구의 경험은 우연의 일치가 겹치고 또 겹쳐서 일어난 너무나 특이한 현상이었을 뿐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면, 만약 지구에 인류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면, 이런 가정들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행성을 파괴한다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게임 오버가 되고 말리라는 얘기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가능성을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오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를 얼마나 아찔하게 만드는 생각인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가정인가? 우주에는 아마도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보다 오래되고 이보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메시지가 또 있을까? 에드몽 웰즈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5권 12장 또 다른 만남. 나비소녀를 다시 찾아내야 한다. 나는 야자나무와 히스가 갈수록 무성해지는 숲으로 들어간다.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던 날개짓 소리가 뚝 그친다. 안개가 흩어지면서 괴상하게 생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상반신은 인간 같은데 하반신은 말의 형상이다. 괴물은 고집스러워 보이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다. 숄처럼 목덜미를 돋고 있는 검은 갈기가 바람에 날린다. 그는 내 쪽으로 천천히 나아오며 포옹을 하려는 듯 두 팔을 벌린다. 나는 얼른 뒤로 물러선다. 그는 콧김을 훅 내뿜더니 히힝 하고 울면서 뒷다리로 버티고 일어서서 제 가슴팍을 두 주먹으로 두드린다. 아주 강한 힘이 느껴진다. 인간적이면서도 동물적인 힘이다. 그가 황소처럼 덤벼들 태세를 하고 발굽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동안 나는 허겁지겁 주랭랑을 놓는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쿵쿵거리며 다가들어 이내 나를 따라잡는다. 털복숭이 두 팔이 나를 끌어안는다. 반인 반마의 괴물은 나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제 가슴에 바싹 갖다 댄다.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이다. 내가 소리를 지르든 악에 받쳐 발버둥을 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빠른 걸음으로 내닫는다. 땅바닥으로부터 수십 센티미터 높이에 떠있는 내 발목을 고사리들이 후려치며 지나가는 게 느껴진다. 그렇게 반인반마의 괴물에게 붙들린 채 야자나무 숲을 가로지르자 나무가 없는 넓은 공지가 나타난다. 거기에서 좁다란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괴물은 나를 놓아주지 않고 그 오솔길로 접어든다. 그의 질주는 한참 더 계속된다. 양옆으로 다른 숲들과 평원, 가장자리에 뒤틀린 나무들이 둘러선 작은 호수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오솔길이 끝나자 광활한 평원이 펼쳐진다. 그 한복판에 몇 미터 높이의 대리석 성벽에 둘러싸인 네모꼴의 공간이 있다. 커다란 백색 도시가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두 개의 언덕이 좌우에서 도시를 포위하며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다. 하얀 성벽을 배경으로 시문의 금빛 아치가 두드려져 보인다. 시문의 양옆에는 거대한 기둥이 서 있다. 한쪽 기둥은 검은색이고 다른 쪽은 흰색이다. 반인반마의 괴물은 시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그는 나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 한쪽 발을 붙잡은 채 문 두드리는 쇠고리로 여러 차례 문짝을 두드린다. 잠시 후 대문이 천천히 열린다. 수염을 기른 배불뚝이 남자가 하얀 토가 차림으로 문간에 나타난다. 키는 2미터가 넘고 머리에는 포도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다. 이번에는 나비 날개도 말발굽도 보이지 않는다. 거구라는 점만 빼면 이 남자는 정상으로 보인다. 그가 의혹에 찬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다가 묻는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자네인가? 마음이 놓인다. 드디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이다. 장난기 어린 말투로 거인이 덧붙인다. 어쨌거나 지금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건 자네가 벌곶숭이라는 걸세. 나는 두 손으로 얼른 성기를 가린다. 그러자 반인반마의 괴물이 웃음을 터뜨린다. 어느새 다시 나타난 나비소녀도 깔깔거리며 웃는다. 보아하니 두 괴물이 말은 못해도 말귀는 다 알아듣는 모양이다.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꼭 멋진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닐세. 하지만 여기는 나체주의자들의 클럽도 아니라네. 그는 자루에서 하얀 속옷과 토가를 한 벌씩 꺼내더니 입는 법을 가르쳐준다. 속옷을 입은 다음 토가를 몸에 2번 두르고 남은 자락을 어깨너머로 넘기라는 것이다. 여기가 어디죠? 최후의 시련을 거쳐 영혼의 기나긴 진화가 완성되는 곳일세. 우리는 이 섬을 보통 아에덴이라 부르지. 그럼 이 도시는요? 아에덴의 도성일세. 흔히 올림피아라 부르네. 자네 이름은 뭐지? 내 말은 자네가 인간이었던 시절의 이름이 뭐냐는 걸세. 그의 말대로 천사이기 전에 나는 인간이었다. 미카엘 팽송, 프랑스인, 남성, 직업은 의사,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바 있고 타나토르트로 활동하던 중 우리 건물에 보잉 여객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했다. 미카엘 팽송입니다. 거인은 명단에 한 칸에 표를 한다. 미카엘 팽송? 좋아. 14만 2,857호 빌라로 가게.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하죠? 자네는 학생일세. 세상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을 배우러 왔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그가 산명을 덧붙인다. 천사 노릇도 쉽지 않았을 거야. 안 그런가? 하지만 이제부터 자네가 배울 일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재능, 수완, 창의성, 지력, 섬세함, 직관 등이 필요한 의무일세. 한마디로 신이 되는 거지. 자네는 신들의 왕국에 와 있네. 나는 분명 천사보다 우월한 실체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렇다 해서 언젠가 신이 되리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은 아니다. 어찌 감히 그런 것을 꿈꿀 수 있겠는가. 상대의 설명이 이어진다. 물론 이제부터 배워야지. 자네는 아직 신 후보생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 아주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육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예전에 에드몽 엘즈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신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명사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하나밖에 없는 신을 복수로 가리킨다는 것. 그건 최초의 유해신 종교가 보여주는 하나의 역설이다. 그런데 누구시죠? 흔히들 나를 디오니소스라 부르지. 어떤 자들은 포도나무, 포도주, 축제, 음주가무, 방탕 따위와 나를 연결시키지만 그건 잘못일세. 그런 것들은 나의 진면목과 거리가 있어. 나는 자유의 신일세.
그런데 통속적인 상상체계에서 자유는 언제나 의심을 받고 방탕과 연결되기 쉽지. 나는 아주 오래된 신일세. 저마다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유롭게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네. 그런데도 나를 방탕한 신으로 여긴다면 그건 나로서도 어쩔 수 없지.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포도 하나를 집어 깨물어 먹는다. 이번 신입생들을 맞아들이는 일은 내가 맡았네. 나도 신들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말하자면 스승신일세. 포도나무 과지와 잎으로 만든 관을 쓴 거구의 스승신.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소녀. 앞발로 땅을 차며 불뚝거리는 반인반마의 괴물. 도대체 내가 어디에 떨어진 거지? 저기 저 별벽에서 살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말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상냥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다가 묻는다. 피해자가 누군지 알겠던가? 쥘 베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쥘 베른이라고? 그렇게 되물으면서 그는 명단을 다시 집어든다. 쥘 베른이라. 아, 그래. 공상과학 소설의 선구자 말이군. 그는 남보다 앞선 사람이었어. 너무 많이 앞서 있었지. 뿐만 아니라 호기심도 너무 많았어. 호기심이 많은 자들은 말썽을 일으키기 십상이지. 그 점을 명심하게. 말썽이라뇨? 그러니까 자네도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게. 이번 기에는 학생이 많아. 그래서 모든 학생을 일일이 감독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네. 하지만 감독이 소홀하다고 자꾸 이것저것 캐려들지 말고 일단 자네들 구역으로 가게. 자네가 살 집으로 가란 말일세. 그러고 보니 내 집을 가져보지 않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여기는 밤에 쌀쌀해. 새벽에도 마찬가지일세. 그러니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게야. 142,850 빌라일세. 이 커룹이 자네를 안내해 줄 거야. 먼 거리는 아니지만 피곤하면 켄타로우스를 타고 가도 되네. 커룹은 나비소녀, 켄타로우스는 반인반마의 괴물을 가리키는 이곳의 정식 명칭인 모양이다. 이들은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아울러 지닌 기이한 존재다. 인간과 동물을 교배한 미친 과학자의 이야기인 모로 박사의 섬이 생각난다. 저 혼자 가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죠? 이 대로를 따라가다가 중앙에 있는 광장을 건너게. 그런 다음 왼쪽 세 번째 길, 즉 올리브 나무 거리로 들어서게. 142,857 빌라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서 쉬도록 하게. 하지만 마냥 늘어져 있지 말고 준비를 해야 하네. 종이 길게 3번 울리면 즉시 광장에 모여야 하니까. 나는 디오니소스가 내미는 샌들을 신고 새하얀 토가를 입은 다음 올림피아의 으리으리한 시문을 통과한다. 13장 백과사전 천상의 예루살렘. 다음은 요한묵시록에서 뽑은 구절들이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드몽 엘지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5권 14장 지복을 누리는 이들의 도성. 신들의 도성이 찬연하게 빛난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탄이 절로 나온다. 넓은 길이 환한 고랑처럼 도시를 가로지른다. 길 가장자리에는 사이프러스가 울타리처럼 늘어서 있다. 나는 올림피아의 중앙대로인 그 길로 나아간다. 도로 양쪽의 언덕과 골짜기는 건물로 덮여 있다. 거구의 신들이 설계를 했는지 건물들이 모두 어마어마하게 크다. 굽이쳐 흐르는 강과
시내 여기저기에 나무다리가 걸려있고 이 하천들은 연보라색 꽃잎으로 덮인 호수나 못으로 이어진다. 남쪽으로는 가파른 비탈이 눈에 들어온다. 비탈에는 넓은 못들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목 가장자리에는 대나무와 갈대와 종려나무가 비죽비죽 솟아있다. 높다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성에 언덕과 골짜기가 계속 갈마드는 것을 보면 어떤 건축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도시를 설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크고 작은 거리와 골목의 행인들이 보인다. 나처럼 하얀 토가를 입은 젊은 남녀들이다. 아마도 신후보생이들일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노란 토가를 입은 젊은 여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다. 개라기보다는 독일 사냥개 닥스 훈트의 머리가 3개나 달린 괴물이다. 몸집이 작은 케르베로스라 할 만하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 같은 켄타로우스와 커롭 그리고 사티로스를 닮은 괴물들도 보인다. 괴물들에게도 암수의 구별이 있다. 남자의 얼굴에 나비 날개가 달린 커롭이 있는가 하면 기다란 말갈기 아래에 봉긋한 젖가슴을 감추고 있는 켄타로우스도 있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나아간다. 시장에서 사람들과 괴물들이 몸짓으로 흥정을 벌이고 있다. 흰색 돌로 짓고 빨간 귀화를 이은 아담한 집들이 보인다. 코린트식 기둥과 조각이 들어간 난간, 사람 얼굴에 물고기 몸을 한 트리톤의 석상들이 구릿빛 물을 뿜어대는 분수 따위가 있는 집들이다. 다사로운 공기에 꽃가루 냄새와 이제 막 깎은 잔디의 향기가 감돈다. 채소밭이 보인다. 이웃한 밭들은 곡물 경작지인 듯하다.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이 섞이지 않은 정상적인 초식동물. 다시 말해서 지구의 양이나 염소나 소와 비슷한 동물 몇 마리가 주위에 으리으리한 풍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솔숲을 지나자 다시 집들이 나타난다. 모두 2층으로 지은 집들이다. 대로 끝에 다다르니 원형 광장이 펼쳐져 있다. 광장에는 못이 파여 있고 그 한복판의 작은 섬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위풍당당한 이 나무는 사과나무와 비슷하다. 황금빛 열매 역시 사과와 비슷하다. 혹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겨나게 한 그 선악과 나무가 아닐까? 나무 껍질에는 수천 년의 나이를 말해주는 주름이 잡혀있고 땅꺼주기로 비어져 나온 뿌리는 돌덩이들을 피하여 용트림을 하는 듯한 모습이다. 하늘로 넓게 뻗어나간 가지들은 못을 에워싸고 있는 나지막한 담을 벗어나 거의 광장 전체의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문득 요한복시록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오른다. 도성의 광장 한복판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도성 한복판의 광장에서 동서남북으로 4대로가 뻗어나간다. 표지판들이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동쪽에는 엘리시온, 북쪽에는 암피테아트론과 메가론, 서쪽에는 해변이 있다. 남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은 어디에도 없다. 미풍이 건드프로와 목덜미를 시원하게 해준다. 고개를 돌려보니 표정이 고집스러워 보이는 젓갈색 머리에 커룹이 가만가만 날개짓을 하고 있다. 또 따라왔네?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내 이름이 뭐지? 그러자 커룹은 갑자기 재채기를 한다. 나는 그녀가 코를 풀 수 있도록 토가자락의 한쪽 끄트머리를 내밀어준다. 좋아. 내가 이름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너를 무슈론이라고 부를 거야. 나무에 도끼질을 하면서 벌목꾼이 되고 책을 읽으면서 맥꽃이 되듯이 코를 풀면서 무슈론이 되는 거야. 나비소녀는 흥분한 기색을 보인다. 내가 자기를 놀렸다고 화가 난 것이다. 가느다란 혀를 내밀고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부라린다. 나는 똑같이 혀를 내미는 것으로 응대를 한 다음 그녀에게 더 관심을 두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긴다. 가만 살펴보니 도심에서 사망으로 뻗어나간 대로는 직선도로인데 다른 도로들은 곡선으로 되어 있고 광장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집들 앞에는 정원이 펼쳐져 있다. 정원의 나무들이 낯설다. 꽃은 난초꽃과 비슷하고 그 향기는 백당과 정향을 생각나게 한다. 올리브 나무거리 142,857번지에 있는 집은 하얀 빌라다. 지붕은 빨간 궤화를 이었고 울타리처럼 둘러선 사이프러스들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철책이나 담 따위는 없고 모든 게 열려 있다. 잔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가니 자물쇠가 없는 문이 나온다. 콜옵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다. 여기는 내 집이라는 것과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을 알리자 그녀는 표정이 셀쭉해진다. 섭섭하다 해도 하는 수 없다. 나는 그녀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린다. 문을 닫고 보니까 나무 빗장으로 현관문을 잠글 수 있게 되어 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할 장소에 와 있다는 사실에 즉시 행복감이 밀려온다. 내 집에 들어와 보는 게 얼마 만의 일인지 모르겠다. 먼저 집안을 좀 둘러보아야겠다. 현관은 거실로 쓰이는 넓은 방으로 이어진다. 한복판에 빨간 소파와 검은 나무로 된 나지막한 탁자가 놓여 있고 맞은편 흰 벽에 평면 텔레비전이 걸려 있다. 그 옆으로 책꽂이 하나가 놓여 있는데 책들이 모두 백지로 되어 있다. 하나같이 아무것도 써여 있지 않은 책들이다. 버튼도 리모컨도 없는 텔레비전, 글도 그림도 없는 책, 피해자는 있으나 범인도 수사도 없는 살해사건. 책꽂이 오른쪽으로는 서랍이 여러 개 달린 책상과 팔걸이 의자가 보인다. 책상 위에는 기펜 하나가 잉크병에 담겨 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책들을 내 글로 채우라는 것일까? 어쨌거나 그동안 내가 겪은 일들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보기엔 정녕 그러하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나 역시 자취를 남기고 싶다. 그런데 이야기를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차례차례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자연스러울 거야. 내 안의 목소리가 그렇게 귀뜸한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잡는다. 내가 그 모든 일을 돌이켜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는 게 가당한 일인가? 지금에 와서 얼마간 여유를 갖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아도 나 미카엘 팽송이 그토록 굉장한 모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는다. 나는 쓰기를 멈추고 회상에 빠져든다. 나는 미카엘 팽송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영계에 갔을 때 나는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냈다. 나는 300만 년에 걸쳐 인간으로서 수백 번의 삶을 경험했다. 남자로 살기도 했고 여자로 살기도 했다. 사냥꾼, 농부, 가정주부, 장색, 거지 등 갖가지 삶을 골고루 거쳤다. 풍요와 가난, 건강과 질병, 권세와 애속을 두루두루 겪었다. 내 삶들은 되게 평범했다. 그래도 흥미로운 삶을 10번 정도는 누렸다. 점성술에 심취했던 고대 이집트의 궁녀, 브리타뉴의 브로셀리아운드 숲에서 식물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던 드루이드교의 신관, 백파이프를 불던 잉글랜드의 병사, 칼을 잘 쓰던 일본의 사무라이, 1830년대 파리에서 프렌치 캉캉을 추며 무수한 남자를 애인으로 삼았던 무용수, 차르 시대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위생적인 수술법을 주창했던 의사. 그런 특별한 삶들은 대개 끝이 좋지 않았다. 드루이드교의 신관은 동방에서 침입한 야만인들의 학살을 목격한 뒤에 인간 세상의 혐오감을 느끼고 자살을 선택했다. 프렌치 캉캉을 추던 무인은 사랑의 고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러시아의 의사는 결핵에 걸려 죽었다. 하지만 그렇게 악업을 짓고 환생을 거듭하던 끝에 드디어 카르마를 개선하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환생했을 때 나는 미카엘 팽송이었다.
지금 나는 그때의 의무를 간직하고 있다. 그 마지막 삶을 사는 동안 나는 라울 라조르 박과 우정을 맺었고 그에게 이끌려 기상천외한 모험에 참가했다. 우리는 단짝으로 청소년기를 보낸 뒤에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났다. 나는 의사였고 그는 생물학자였다. 우리는 각자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과학과 종교를 결합하는 실험에 도전했다. 죽은 이들의 나라를 찾아가기 위해 육체를 벗어나는 여행을 시도한 것이다. 우리는 그 탐사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타나토노트라고 불렀다. 이는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타나토스와 항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나우테스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실험실이자 비행기지인 타나토름을 건설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와 실험을 계속함으로써 영원히 육체를 벗어나 지구 밖으로 날아가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기성 종교의 성직자들이 영계 탐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무수한 경제자들이 생겨났다.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영계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했다. 우리는 저승의 7 관문을 차례차례 통과했고 새로운 천계에 진입할 때마다 미지의 위험에 의연하게 맞섰다. 타나토노트로 활동한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늘 죽음을 가까이 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나는 수천 년 동안 오로지 크게 깨달은 이들만이 알고 있던 사후 세계의 비밀을 조금씩 밝혀냈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 그 비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나는 섣부르게 너무나 많은 것을 폭로한 셈이었다. 비행기 한 대가 우리 건물을 들이받고 내 거실을 박살냄으로써 미카엘 팽성으로 살았던 내 삶도 끝이 났다. 나는 누군가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늘로 불려가서 심판을 받았다. 내가 미카엘 팽송이라는 인간으로 살면서 쌓은 온갖 선업과 악업을 놓고 재판이 벌어졌다. 다행스럽게도 매우 뛰어난 변호사가 나를 위해 변론을 맡아주었다. 내 수호천사였던 작가 에밀 졸라가 바로 그 변호사였다. 나는 그의 변론 덕분에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을 면했다. 지금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지만 그때 나는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라고 믿었다. 어쨌거나 나는 지구로 돌아가는 대신 순수한 정신, 곧 천사가 되었다. 천사는 저마다 3명의 인간을 맡아 그들이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로 되어 있다. 나는 내가 맡았던 3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인이었던 이고르 체오프, 미국의 모델이자 배우였던 비너스 세리던, 프랑스의 작가였던 자크 렘노드가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수호천사로서 인간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지도천사였던 에드봉 웰즈는 이따금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행복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불행을 줄이기 위해 애쓴다. 그는 5가지 수단, 즉 꿈, 직감, 징표, 영매, 고양이를 이용하여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맡은 사람 중에 하나인 자크 렘노드를 구원해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로 그를 올려놓은 것이다. 덕분에 나는 천사들의 나라를 떠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지금 나는 이렇게 아에덴이라는 섬에 와 있다. 예전에 나는 인간이었고 천사였다. 이제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디오니소스는 내가 신호생이라고 했다. 나는 펜을 잉크병에 내려놓고 집 안을 더 둘러보기 위해 일어선다. 거실 오른쪽 방에는 침대가 있다. 닷집까지 달려있는 거대한 침대다. 의상실에는 20벌쯤 되는 속옷과 토가가 준비되어 있다. 모두 내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이 생긴 옷들이다. 침실에는 욕실이 딸려 있다. 욕조며 세면대며 변기는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수도꼭지는 금빛으로 번쩍인다. 잿빛가루가 들어있는 유리병에는 라벤더 향기가 난다. 욕조에 물을 받아 그 가루를 뿌리자
거품이 뽀얗게 인다. 나는 옷을 벗고 물에 잠긴다. 희열이 밀려온다. 나는 눈을 꼭 감고 귀를 기울인다. 심장 박동이 들리는 듯하다.